안녕하세요. 저는 딸기만두 딸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을 책은 좀 느리면 어때? 16전 17기 작가 정정화 출판사 인사이트 N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딸기만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16전 17기, 좀 느리면 어때? 정정화 작가님의 책입니다. 오늘 작가님의 소개는 프롤로그로 대신할까 합니다. 프롤로그.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다. 죽도록 뛰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팍팍한 시대다. 분명히 자신만의 속도가 있을 텐데 가랑이가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남들 따라가기 바쁘다.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은 가지치기도 하고 지금까지 잘 걸어왔나 슬쩍 뒤를 한 번씩 돌아보며 가도 늦지 않을 텐데 다들 뭐가 그리 바쁜지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짊어진 채 빨리빨리만 외치며 달린다. 어릴 때부터 나는 느린 게 좋았다. 뛰는 것보다는 걷는 것이, 패스트푸드보다는 슬로푸드가 더 좋았다. 액션보다는 멜로 영화를 즐겼고 관광보다는 휴양이 많은 여행을 택했다. 천성이 게으른 탓도 있겠지만 딱히 느려서 손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나는 16전 17기 만에 경찰이 되었다. 누구는 오랜 수험 기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합격했으니 대단하다고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은 머리가 나쁘다, 독하지 못하다, 노력이 부족하다 하며 6년이나 낭비할 시험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럴지도 모른다. 내 주변 동료만 봐도 2, 3년 공부해서 다들 경찰이 되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늦게 이룬 꿈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이유는 없다. 그 시간을 후회 없이 살았고 그 속에서 나의 반쪽을 만나 아낌없이 퍼주는 사랑을 했으니 말이다. 대부분 사람이 합격해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하지만 순서가 바뀌었다고 틀렸다 말할 순 없지 않은가. 이 책은 6년간의 오랜 수험 생활이 힘들었다고 위로를 바라며 쓴 글이 아니다. 또한 어지러운 현실에 안정된 직장을 다니며 행복하게 산다고 자랑하기 위해 쓴 글은 더더욱 아니다. 단지 나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사는 20대에 슈퍼맘이 되기를 원하는 사회에서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30대에 인생에서 멀리 보는 연습이 필요한 행복을 꿈꾸는 미숙한 어른들에게 내가 겪고 느꼈던 감정을 공유하고 싶었다. 영국의 비평가 존 러스는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이다라고 했다. 흘려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채워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낭비 없이 시간을 써야 한다. 그렇다고 1분 1초를 빠듯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당장 닥칠 일에 얽매이지 말고 좀 더 여유를 갖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다. 아무리 용한 점쟁이도 10년 후를 선명하게 보여주지는 못한다. 그만큼 우리는 많은 선택에 직면하고 있고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의 행복은 자기 바구니에 무엇을 채우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느리다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같은 길을 차로 지나쳤을 때 보이지 않던 것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느리게 흘려보내는 시간은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다. 지금까지 성인이라는 중압감에 그저 견디기만 했다면 이제부터는 찬찬히 내 인생에서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돈과 명예, 가족이나 친구가 소중하더라도 항상 더 앞에 두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이어야 한다. 느린 나여도 좋다. 아니, 느린 나여서 좋다. 그리고 이렇게 느린 나를 지금껏 곁에서 지켜봐주고 묵묵히 응원하는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1000번의 하루를 채운 날.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말했다. 미숙한 사랑은 당신이 필요해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사랑하니까 당신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사람과의 첫 만남은 참 미숙하고 서툴렀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 어떤 사랑보다 성숙하게 잘 연결었다. 14년 전 운명처럼 그를 만났다. 당시 21살 꽃다운 나이였던 나는 다니던 회사를 냉정하게 그만두고 멋진 경찰이 되겠노라고 가족에게 선전포고한 후 본격적인 수험 공부를 하기 위해 학원을 알아보고 다녔다. 그때만 해도 포항에는 경찰 전문 학원이 드물었고 경찰이 되려는 수험생 대부분은 서울로, 대구로 나름대로 유학길에 올랐다. 그때 처음 서울 유명 학원 강사의 강의를 비디오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학원을 발견하였고 그날 당장 등록을 마치고 수험생의 첫 발을 내디뎠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꿈이 있었기에 최대한 빨리 적응해야 했다. 첫날부터 끓어오르는 열정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밥도 거른 채 강의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런데 맞은편에 붉은 남방을 입은 남자가 책상에 엎드려 6시간 동안 꿈쩍하지를 않는 것이었다. 강의를 듣는 내내 신경 쓰였지만 배고프면 일어나겠지, 화장실은 다녀오겠지 하며 애써 무시했다. 그러나 6시간 동안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엎드려 있는 남자를 보니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다. 혹시 설마 죽은 건 아니겠지? 뭔가 불길한 기운에 휩싸인 나는 헤드셋을 내려놓고 조심스레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오른쪽 엄지로 그의 등을 살짝 눌렀다. 저기요, 주무시나요? 진짜 죽었나?
마음이 다급해진 나는 이번엔 두 손으로 그를 세차게 흔들었다. 이봐요, 정신 차려요. 죽은 건 아니죠?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요. 그때 남자가 벌떡 일어나 내 손목을 잡았다. 누구세요? 순간 이 남자가 죽지 않았다는 안도와 함께 혼자 요란을 떤 것 같은 민망함에 얼굴이 붉어졌다. 죄송합니다. 저는 6시간을 꼼짝 않고 책상에 엎드려 있어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는 그제야 상황이 파악된 듯 피식 웃어 보이며 말을 건넸다. 이렇게 다소 황당했던 그와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다. 밖으로 나온 그를 찬찬히 다시 보니 빨간 남방에 청바지, 짧게 자른 머리를 왁스로 가지런히 정리한 모습이 깔끔해 보였다. 그는 커피 봉지를 뜯어 종이컵에 담고는 뜯었던 봉지로 서너 번 휙적 내게 내밀었다. 나는 참았던 궁금증을 털어놓았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6시간이나 책상에 엎드려 있었어요? 6시간이나 엎드려 있었는 줄 몰랐네요. 새벽에 죽도 어시장에 배 들어오면 각종 수산물을 경매하는 곳으로 옮기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오늘이 그날이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방학이라 일이 끝나면 곧장 태권도 학원에 가서 한두 시간 아이들을 가르쳐요. 제가 사범이거든요. 통학 촬영도 직접 운전해야 해서 마치고 여기 오면 피곤해서 잠깐 엎드려 있었는데 오늘은 정말 많이 잤네요. 그랬다. 그는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고 있었다. 갑자기 내가 너무 작아 보였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인생을 너무 편하게 산다는 생각에 괜히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이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다음 날도 함께 공부하며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런데 그는 잘 웃지 않았다. 한 번도 웃어본 적 없는 사람처럼 미간에 힘을 잔뜩 주고 입술은 굳게 다물고 다녔다. 나는 이런 그를 꼭 웃게 해주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많아졌고 난 그를 어떻게든 하루에 한 번은 꼭 웃게 하겠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눈은 웃지 않고 입만 웃는 어색한 미소에서 부드러운 남자의 진짜 미소를 보여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사랑하게 되었다. 아마 부모님이 아셨더라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이 연애만 한다며 퍽 우으셨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있어 수험생활이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이루고자 하는 같은 꿈을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는 나보다 먼저 경찰 시험에 최종 합격한 후 중앙경찰학교에서 6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경기도 일산으로 발령을 받았다. 주변에서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분명히 떨어져 지내면 새로운 여자를 만나 나 같은 건 축구공 차듯 뻥 찰 것이라고 말했다. 믿기 싫었지만 틀린 말도 아니었다. 그는 이미 직장인이고 나는 아직 수험생이었다. 그가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나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 해도 무작정 붙잡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불안해지면서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본 터라 시련의 아픔 같은 감정은 잘 몰랐지만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았다. 그렇게 혼자만의 이별을 준비하던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였다. 목소리를 들으니 괜히 울컥했다. 무슨 일 있느냐며 걱정해주던 그의 음성이 그날따라 더 따뜻했다. 그는 다가오는 주말에 일산으로 올라오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내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갑자기 왜 오라고 하는 거지? 이별을 통보하려는 건가?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하라고 몸에 좋은 걸 사주려는 거야. 혹시 모르는 여자를 데리고 오면 어쩌지? 별 생각이 다 들고 머리에서 떠나지 않자 고개를 세게 휘젓기까지 했다. 그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가보자.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야. 그렇게 기다리던 주말이 되었다. 포항에서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해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 종착지인 대화역까지 꼬박 6시간이 걸렸다. 2달 만에 만난 그는 역 앞에서 환한 미소로 나를 반겼다. 2년이 넘게 만난 우리지만 그가 일산으로 올라온 이후로 한두 달에 한 번만 얼굴 보고 대부분은 전화로 소식을 주고받던 터라 조금은 어색했다. 그는 몇 마디 짧은 안부를 묻고 나를 차에 태워 달리기 시작했다. 2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한적한 교회였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말문을 열었다. 정아야, 눈 좀 감아볼래? 눈? 왜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이지? 당황했지만 일단 시키는 대로 눈을 감았다. 그러자 차가운 느낌이 손가락 사이에 느껴졌다. 됐어, 이제 눈 떠도 돼. 눈을 뜨자 나의 왼손 4번째 손가락에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순간 뭔지 모를 감정이 뒤엉켜 눈물이 흘렀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만난 지 1000일째 되는 날이야. 마음 같아서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고 싶은데 아직 내 형편이 안 돼서 똑같은 크기의 큐빅 반지로 준비했어. 정아야, 내 곁에 있어서 정말 고맙다. 내 욕심일지 모르지만 난 네가 앞으로도 평생 내 곁에 있으면 좋겠다. 포항에서 일산으로 올라오는 내내 그의 진심을 의심했던 내가 너무 바보 같아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그는 아마 내가 감동을 하여 그렇게 울었으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도 사랑의 저자 정현주는 책에 이렇게 썼다. 사랑에서도 그렇고 일에서도 새로운 것에 밀리면 어쩌나 불안할 때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일이고 시간이 가르쳐준 깊이와 경험, 능력은 다른 것이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알아가는 것입니다. 낡은 사람이 되지 않고 깊은 사람이 되는 중이라고 믿으니까 한결 기운을 내서 일과 사랑 모두를 씩씩하게 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깊어져요, 우리. 시간과 함께 낡아지지 말고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억하기로 해요. 오랜 시간을 함께한다는 것의 가치를, 그 힘을
그와 나는 서로에게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오래되었지만 낡지 않고 뚝배기처럼 깊은 사람이 되어갔다. 그리고 8년의 사랑을 결실을 보아 우린 부부가 되었다. 이제는 남편 닮은 아들, 나 닮은 딸과 함께 알콩달콩 살아간다. 사랑이 변한다고 믿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틀렸다.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사랑했던 당신의 마음이 변한 것일 뿐.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사랑하라. 우리처럼. 저절로 되는 일은 없다. 존경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받들어 공경한다는 의미다. 그래서일까? 은연중에 내 고정관념 속에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나보다 먼저 세월을 겪고 깨달음을 전하는 명사나 나라를 위해 큰 업적을 세운 위인 정도로 좁혀져 있었다. 하지만 피겨의 왕 김연아를 통해 나이가 어려도 충분히 존경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였고, 자신이 국가대표로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3위로 밀려난 적이 없어 대한민국 선수 최초의 올 포디움을 달성했다. 올 포디움 단상에 모두 올랐다는 뜻으로 자신이 선수로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3위 안에 입상했다는 의미다. 놀랍게도 이는 피겨 역사상 100년 만의 일이다. 이처럼 엄청난 선수이기에 나보다 10살이나 어린 그녀라도 존경한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모든 업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겠는가? 김연아는 휴일을 빼고 한 해 300일가량을 훈련하고 빙판에서 하루 30여 회 정도를 점프하며 넘어지거나 엉덩방아 찢는 횟수가 1년에 1800 정도 된다고 한다. 숫자만 보더라도 그녀가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생각해보니 예전에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크레인에 줄을 달고 연습하던 모습이 기억이 난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찮아 보이는 꽃 한 송이도 물 주고 거름 주고 가끔 잡초도 뽑아주며 정성을 쏟아야 향기롭고 어여쁜 꽃이 피는 법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어떤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는가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드러난다. 경찰 시험을 준비하면서 내가 가장 먼저 배운 것은 자전거였다. 집에서 학원까지의 거리는 걸어서 대략 30분. 아치형의 작은 다리 하나를 건너는 코스로 운동 삼아 다니기에는 그다지 먼 거리가 아니지만 이동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 공부하고 싶은 욕심에 나는 자전거를 선택했다. 하지만 2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던 게 가장 큰 문제였다. 그래도 외발도 아닌 두발 자전거인데 타기 전부터 겁낼 필요는 없었다. 일단 엄마가 가끔 시장을 오갈 때 타고 다니시던 자전거를 연습 삼아 타기로 했다. 핸들을 어깨 너비보다 약간만 넓게 잡고 손은 항상 브레이크 위에 올려두자. 페달 위에 발바닥의 가장 넓은 부분을 올리고 바퀴를 부드럽게 회전시킨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돌리면서 앞으로 가자.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한 번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이렇게 내 생애 첫 자전거 타기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역시 자신감이 과했다. 두 발이 땅에서 떨어지자마자 엄마의 자전거는 내 몸과 함께 옆으로 넘어졌다. 페달에 오른쪽 발목을 찢자 아야! 하는 짧은 외마디 비명이 터져나왔다.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공터였지만 아픔보다 창피함이 더 컸기에 벌떡 일어났다. 아, 그냥 걸어 다닐까? 온동에는 빨리 걷기가 최고라던데. 이참에 그냥 파워워킹이나 배울까? 한 번의 아픔으로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전거를 탈 필요가 없는 이유를 생각해내며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때마침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보이는 2명의 여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내 앞을 지나갔다. 둘은 서로를 보며 뭐가 그리 좋은지 깔깔대며 웃었다. 자전거를 끌고 집으로 가려다 걸음을 멈추고 생각했다. 이까지 자전거 하나 못 타면서 무슨 경찰이 되겠다고. 처음부터 잘 타는 사람이 어딨어? 당연히 계속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해야 자연스럽게 탈 수 있는 거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연습에 돌입했다. 그렇게 5번, 10번.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번졌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반드시 내 힘으로 성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외로운 도전을 계속했다. 그리고 마침내 20번이 넘는 시도 끝에 2발을 땅에서 떼고 자전거 바퀴를 굴리는 데 성공했다. 발목은 긁혔고 무릎에 멍이 들었지만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었다. 누군가는 이런 사소한 일에 유난스럽다고 생각하겠지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경찰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며 이뤄낸 작은 성공이었기에 앞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날 이후 난 중고 자전거를 샀다. 자전거는 걸을 때와는 전혀 다른 공기를 선사해주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자전거가 익숙해져 손을 놓고 타는 경지에 이르렀을 때는 2팔을 벌려 내리막을 쏜살같이 내려오곤 했는데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바람이 손끝을 간지럽히는 그 느낌이 좋아 콧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다. 김밥 파는 CEO의 저자 김승호는 그의 또 다른 저서 생각의 비밀에 이렇게 썼다. 실패하지 않았다면 자랑이 아니다. 언제 실패를 맛볼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실패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실패하지 않음을 염려해야 한다.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기만 한다면 어떤 실패든 성공의 가치를 지닌다. 두려워하지 말기 바란다. 성공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 원리를 따른다. 계속 실패해도 계속 도전하면 된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성공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작은 일례로 나의 첫 자전거 타기에 대해 언급했지만 무슨 일이든 부딪혀보지 않는다면 그 결말은 신도 알 수 없는 법이다. 경험해보지 않는 것을 누군가에게 조언할 수 있는가?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의 양심이 없거나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다. 실패와 도전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실패한 적 없는 사람은 도전한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평생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무엇이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시간과 함께 더해가는 나이도 단순히 숨만 쉬거나 숫자만 늘려 얻는 게 아니다. 진정한 나이듦은 자신이 겪은 많은 경험을 통해 다음에 같은 길을 가게 될 누군가에게 시행착오를 덜 겪도록 길을 닦는 것이다. 성공이라는 밥상 위에는 실패, 도전, 두려움, 포기라는 반찬이 놓여있다. 이 모든 반찬을 골고루 먹어야 마음에 살이 찌고 건강해지는 법이다. 어느 한 가지만 편식해서 먹으면 영양 불균형으로 자신감이 떨어지고 후회라는 찌꺼기가 남게 된다. 당신에게도 밥상이 있다. 어떻게 먹을 것인가? 선택은 당신 몫이다. 정정화 작가님의 좀 느리면 어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